뉴욕여행 영상 중 하나가 떡상을 하면서 영상에 악플이 달렸다. 갑자기? 나 정신병 없는데. 너 용감하다. 얼굴 까고 악플이라니. 특별히 내가 프로필 사진 가려줬다. 나 올해 체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미국, 캐나다 갔다 왔어. 조선시대 가보고 싶네. 아, 너가 조선시대 살고 있구나. 근데 너 하만코 다니지? 맥주 좋아하긴 해. 덕분에 관점이 넓어졌지. 친구야, 나 초등학교 졸업한 지 10년 넘었다. 내가 뭐 했다고? 응? 나 건강히 한국 왔어. 악플 위로는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악플을 고소해본 적이 있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했고 성희롱적인 발언도 했다. 고소를 진행하면 인정하고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난 혼자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21년 1심 판결이 났다. 1랑 명예훼손죄에 대해 징역 2개월, 모욕죄에 대해 징역 6개월 판결이 났다. 하지만 그 사람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두 가지다.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한다. 아니, 악플을 쓰는데도 심신미약? 하지만 다행히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제1죄 징역 2개월, 제2죄 징역 6개월이 부당하다고 한다. 난 피해자로 재판에 증인 출석해야 했다.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 혹시나 그 사람을 마주치진 않을까, 혹시 마주치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시간에 딱 맞게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드라마에서 보던 풍경이 내 앞에 펼쳐졌다. 재판장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된 줄 알았다. 재판장님은 내가 원하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발언할 수 있다고 해주셨다. 나는 대면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가해자는 다른 방으로 이동되었고 그곳에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목소리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내 발언을 듣고 가해자는 그 방 안에서 변호사랑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에 변호사가 그 사람을 대변해 발언을 했다. 끝날 때까지 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인정한다는 말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얼굴 대면하고 눈빛으로 욕이라도 할 걸 그랬다. 사실 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다. 그래서 얼굴 보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얼굴 보지 않겠다고 한 건데 사람에 대한 작은 희망조차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 과정을 겪으며 거짓이 진실로, 진실이 거짓으로 되는 것은 참 쉽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을 다잡고 판사님한테 외쳤다. 그렇게 또다시 1년이 흘렀다. 최종 결과가 나왔다. 나한테 왜 그랬냐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다. 미안하다는 사과도,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판결은 판사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판사님은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셨다.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500만원, 모욕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으로 판결됐다. 그 사람의 댓글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지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람이 쓴 댓글을 보고 누군가는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기회도 지나갔다. 인연이 그냥 사라져버렸다. 나만 상처받았다. 예전에 구독자 67만 명인 자기개발 유튜버 드로우 앤드류 영상을 보다가 드로우 앤드류가 하는 말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긴 장문의 댓글을 보게 되었다. 드로우 앤드류는 해당 댓글을 캡처하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 사람 닉네임이 익숙하다 싶었는데 나한테도 구독자인 척 내 속을 긁는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었다. 난 이 사건을 계기로 악플 다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 SNS를 운영하다 보면 무조건 악플과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 악플을 받았을 때는 속상해! 뿌앵!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악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악플을 바라보는 내 관점을 바꿨다. 그랬더니 악플을 받아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나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우리 집이라고 바라봤다. 그리고 영상을 클릭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 놀러온 손님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들 중 누구를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해야 할까? 이 관점으로 댓글을 바라봤다. 나는 우리 집 거실까지 초대해서 같이 맛있는 밥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답글을 단다. 그리고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소란 피우는 사람들은 숨김을 과감히 누른다. 숨김 처리를 하면 당사자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한 모든 행동이 내게는 보이지 않는다. 악플을 신경 쓰는 대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신경 쓴다. 이렇게 악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더니 악플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됐다. 어쩌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관심이 사라졌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명과 소개팅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딱 한 명이랑만 번호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맞는 한 명을 찾기 위해 쓰지 나랑 맞지 않는 사람 99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악플을 바라보는 내 관점도 그렇다. 나랑 대화와 생각이 잘 통할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에 집중하다 보니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졌다.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다. 너 왜 나한테 악플 다냐고 따질 수도 없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이유를 물을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현상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바꿨다. 악플을 대하는 내 관점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다. 근데 여러분,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영상 끝까지 본 사람 없겠지? 사실 이 영상 센 척한 거임. 악플 달지 마, 나쁜 년, 나쁜 놈들아.